한국은 세계에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의 수가 많고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의 흐름에 맞춰 아파트 베란다를 식물로 꾸미는 단지도 많은데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파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삭막한 도시 속에서도 청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 건설사는 이러한 한국의 친환경 아파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역시 환경오염과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친환경은 모두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건설사는 중국 내륙의 청두시에 친환경 숲아트 단지를 조성하기에 이릅니다. 총 8개의 아파트에 마치 숲이 수직으로 솟은 듯한 아파트를 구현하여 밖에서 보기에도 예쁘고 집주인이 집 안에서 밖을 볼 때에도 창밖에 바로 숲이 있는 듯한 풍경을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 건설사에서 분양했던 826가구는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베란다에 심어놓은 식물들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잘 자라버린 것입니다.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란 식물들은 베란다뿐만 아니라 아파트 실내까지 영역을 확장했죠. 게다가 본디 식물이 있는 곳에는 벌레가 꼬이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아파트에 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기는 아니지만 거대 모기처럼 생겨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곤충인 각다귀가 아파트 곳곳에서 알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아파트가 던전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려던 중국인들은 당연히 아기자기한 숲아트에 살고 싶었던 것이지 영화 주만지를 촬영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건설사에 폭풍 항의를 하여 입주를 취소시켰고 그때부터 아파트 8개 동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아파트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 베란다의 정글은 계속 증식하고 정글이 증식하면서 곤충은 더욱 번성하고 이곳에서 스폰된 곤충들은 청두시 전체에 퍼지게 되는 악순환의 던전이 청두시 한가운데에 생겨버렸습니다. 그저 한국을 겉으로만 베끼고 싶어 했지 아무런 기술력도 세심함도 없었던 중국의 업체가 초래한 끔찍한 결과입니다. 한편 중국에는 또 다른 방면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의 아파트 사진을 보면 여느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정말로 자세히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놀랄 수 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수많은 창문들이 진짜 창문이 아니라 모두 가짜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페인트로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죠. 이미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것이 그림이라는 것을 알지만 추후 새로운 집을 알아보며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던 외부인은 이곳이 마치 창문이 많아 쾌적한 건물이라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사기라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모를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창문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안전상으로도 매우 위험한 설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도 결국 건물이니 튼튼하게만 지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주거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 이런 의문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여태까지 지은 건물들을 보면 앞선 사례처럼 단순히 개팍하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철루는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토지와 물 등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건축 양식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마철로를 짓는 것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타워가 128층에 632m의 높이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기 때문이죠. 그 엘리베이터는 초속 18m의 속도로 움직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 상하이 타워를 상징으로 중국 곳곳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 중국산 초고층 빌딩들을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57층짜리 건물을 불과 19일 만에 지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의 건축 기술은 세계 최고임을 과시한 바가 있죠.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00개 중 중국에만 44개의 건물이 있을 정도이니 중국이 건축 기술에 과하다 싶을 수준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이상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경쟁적으로 지어오던 초고층 빌딩을 공산당 차원에서 규제하는 방침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서울 지역에서는 기존의 세계 1위의 높이를 자랑하던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를 꺾겠다며 야심차게 지어올리던 건물인 수저우 중랑센터마저 건물의 목표 높이를 대폭 조정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미 짓고 있는 건물에 마저 규제가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공산당에서는 5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새로 짓지 못하게 하고 250m 이상의 빌딩을 지을 때에도 엄격한 규정을 지키도록 규제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로는 도시의 경관을 망치기 때문이라 말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뭇 다릅니다. 초고층 빌딩을 우후죽순 지어올리다 보니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단적인 예는 텐진의 골든 파이낸스 117 빌딩입니다. 이곳은 골든 금융그룹의 텐진 사옥으로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10년이 넘게 흐른 현재까지도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그룹의 재정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었죠. S&P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현상에 대해 중국에서 초고층 빌딩은 한때 부유함과 첨단 기술을 상징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호주에 대한 외교 보복으로 석탄 수입 전면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소가 가동 중단에 이르고 있고 결국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부족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높이의 아파트에서조차 집안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엘리베이터마저 가동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초고층 빌딩에서는 현재 중국이 겪는 전력난을 이겨낼 방도가 없겠죠. 앞으로 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전쟁을 하며 이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될 텐데 그것을 감안하면 사치의 끝판왕인 초고층 빌딩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인까지 받아 공사 중이던 건축물조차 급하게 규제에 걸려 설계 도면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높이와 속도에만 치중해오던 중국의 건물들이 뒤늦게 붕괴되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격리시설이던 후젠성 취안저우시 신자호텔이 갑자기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7층짜리에 불과한 건물인데 단 2초 만에 폭삭 주저앉듯이 붕괴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자 중국 건축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건물이 붕괴된 현장을 자세히 보면 뼈대 역할을 하는 철골빔이 마치 엿가락처럼 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건축의 가장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의 붕괴는 33명의 사망 혹은 실종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중국에서는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는 시멘트벽, 살짝 두드렸을 뿐인데 우르르 무너지는 천정, 칼로 살짝 긁으니 파이는 기둥, 마치 두부처럼 약해 보이는 벽돌 자재 등이 관찰됩니다. 또한 워낙 아파트 고층에서 창문이 떨어지는 일이 많기에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은 항상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지 않는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지나가던 자동차들조차 갑자기 옆에서 건물이 붕괴되어 차선을 침범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본 한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다음은 중국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줄자입니다. 모두가 다른 눈금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측정 수단이 이렇게 엉망이니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질 리 만무하지 않냐는 반응입니다. 한편 한국은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외 건설 수주액이 2년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내용으로 원래 2020년의 해외 건설 수주는 코로나19 위기 속의 저유가,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발주 공사 연기 및 감소와 국가별 봉쇄 조치 등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도스포카즈 정유공장, 파나마 메트로 등 중남미에서 예상치 못한 잭팟을 터뜨렸고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태국 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막대한 수주를 따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산업 등에서도 중국은 한국을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썼지만 실패했었는데 건설 산업에서 역시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 한국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경제 사정을 이유로 개발 분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상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체납되었는지는 잘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16년 분담금으로 할당되어 있던 500억 원만 정확하게 납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1841억 원 중 452억 원만 냈습니다. 2018년에는 1987억 원 전액을 통으로 연체했습니다. 지난해는 1907억 원 가운데 1320억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또 납부해야 할 2018억 원은 전액을 미납했습니다. 총 합산 미납액은 6044억 원입니다. 계획 대비 25% 정도만 지불된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개발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담이 무척 커지겠죠? 개발하지 않고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갑자기 비용 납부를 미루는 걸까요?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추측만 나오고 있죠. 가장 유력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정책 기조가 흔들리자 동남아 방산시장 공략을 추진하던 프랑스의 움직임이 실제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한국 등 방위산업 경쟁국들을 밀어내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아마도 인도네시아의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을 겁니다. 프랑스는 이르면 다음 달 라팔과 더불어 첨단 항공 유도 무기, 잠수함, 초기함 등을 판매하고 관련 기술 이전과 금융 지원을 추가한 대규모 패키지 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합의가 성사되면 인도네시아는 재정 부담 없이 첨단 무기와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에게 송금한 돈을 버리더라도 프랑스 측과 손을 잡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부에서 내렸을 가능성이 나오죠. 프랑스 측도 관련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많은 작업을 수행했고 거래도 잘 진행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의 타국 전투기 구매 검토는 KF-X 공동개발과는 별개로 진행된 전력 보강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척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방산업계에서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고가의 라팔 도입과 KF-X 공동 개발을 함께 추진할 여력이 없다. 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방산 산업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에게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확한 합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일단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고 면적은 14번째로 넓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개척 상태인 곳이 많죠. 한국은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 우리의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속속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박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최근 배터리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그 규모가 98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6,3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고위 간부가 직접 밝힌 것입니다. 외신들도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죠. 이번 합의는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LG가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관련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산 채굴부터 리튬 배터리 생산까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통합한 사례가 될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 측은 지난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배터리 산업 협력 MOU 체결식을 열었습니다. LG는 최근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전기차 관련 합작 법인도 세우기로 했죠.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에너지 및 전기차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길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인도네시아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현대 엔지니어링과 함께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 토카시 복합산업단지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합단지는 총 400만 제곱미터, 약 121만 평 규모의 주거, 산업, 상업이 연결된 스마트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및 빠른 도시화 등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연 6%에 가까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2019년 경제 동반자 협정을 타결하는 등 상호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비록 방위산업 분야에서 뒤통수를 쳤지만 그 이상을 한국이 취해야 하는 상황이죠. KB국민은행도 나섰습니다. KB는 인도네시아 현지 광고에 방탄소년단 BTS를 기용해 현지 공략에 돌입했습니다. KB는 2018년부터 함께해온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인도네시아 현지 광고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KB는 이번 광고 영상에 대해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금융이 필요한 모든 곳을 비추는 인도네시아 금융의 별이 되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는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8주 연속 최상위권을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배경음악으로 활용해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역동성을 표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전략은 1타 2피입니다. KB국민은행은 점유율을 높이면서 아울러 BTS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바이오 기업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